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노벨상 수상자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라는 이 두 분이 공저를 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할 때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저도 이걸 보고서 약간 의아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었을 텐데 했는데 역시 원제를 보니까 Poor Economics입니다. 그러니까 빈곤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하고는 사실 내용이 그 원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그리고 자산 관리, 생활 습관 등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극빈층의 경제 활동을 분석한 후에 이들이 이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얘기할 가난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흔히 말하고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선진국에서의 가난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뭐 내전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나 아니면 또 중국의 일부 가지고 이제 극빈층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사례 분석도 주로 아프리카, 인도, 중국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책은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제 가난에 덫에 갇힌 사람들이고 2부가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릴 정책과 제도들인데 사실 내용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소비 행태라든지 그 사람들이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 제언이라고 할 만한 거는 마지막 절에 조금 이제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먼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장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거,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영양과 관련된 겁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한 가구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수 영양분을 더 섭취하기보다는 당분이 포함된 간식의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당장 체력이 안 돼서 일을 못할 정도로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소득이 더 주어졌을 때 과연 그럼 영양분, 칼로리가 더 높은 거를 먹느냐?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고 여유분이 생기면은 오히려 단 거,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간식을 사 먹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가 정보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은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주로 의료와 관련된 건데 무료 예방접종 기회가 있어도 잘 그 예방접종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과거의 관행대로 어떤 미신적인 거, 주술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상한 음모론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퍼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예방주사 안에 무슨 뭐 나쁜 약을 섞었다, 뭐 머리 지능을 떨어뜨리는 어떤 성분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또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찮아서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서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라는 개념을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지능이 약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당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만큼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식으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라는 건 정말 어렵죠. 근데 이 저자가 이제 분석을 한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의 여윳돈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빈곤한 층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생기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뭐 차를 사서 마시는데 특히 차가 이제 설탕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단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 마시는데 매일 모여서 여유 시간에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잡담하면서 차를 사 마시는데 돈을 쓰는데 그거를 만약에 끊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돈을 갖다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뭐 장사를 조그만 영세한 거라도 가게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그동안은 뭐 손으로 들고 다니던 거를 갖다가 뭐 지게를 산다든지 수레를 산다든지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그날 하루 즐기는 거를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만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또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또 하나는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비를 약값을 많이 썼다든지 해서 돈을 사채를 주로 빌리게 되는데 그럼 그 사채 이자가 상당히 악성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굴레를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이 정말 극빈층을 위한 소외 금융 시스템이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그런 시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여기 책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충분히 쓰면은 수확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득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비료를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비료가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쓰니까 검색을 하면서 비료가 어느 시장에 가면은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배달을 시키죠. 하지만 이제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이 시장이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할 경우에는 비료가 자기한테 맞는 비료가 어느 시장에 있는지 정보가 확실치 않고 걸어서 1시간을 가서 갔더니 그 시장에는 자기한테 필요한 비료가 그 시점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시간에는 오히려 비료가 재고가 넘치는데 당장 비료가 필요할 때 가서 살려고 하다 보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선진국 시장만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비관을 빠지다 보면은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과일 노점상이 내가 지금 진 빚을 다 갚아봤자 어차피 또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빚을 다 이제 갚으려는 그 노력보다는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나서 이 정도면은 많이 줄었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또 사채를 빌려서 그걸로다가 소소한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간식을 사 먹는다든지 사람들하고 즐긴다든지 이런 식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내 생활이 개선될 거다. 이러한 빈곤을 벗어나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집에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어렸을 때 똑똑하다 싶은데도 결국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그냥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일한다든지 집에서 농사를 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봤자 대학은 못 갈 텐데. 그러면은 그리고 설령 대학을 나온다 해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대학을 나왔다. 어디서 나를 받아두고 어디 뭐 다국적 기업에서 나를 뽑아줄 리도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빨리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집안일 돕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관적인 굴레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관의 굴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극빈층일수록 사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영양도 부족하고 다칠 위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의료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게 있고 거기에는 의사는 아니고 주로 간호사들이 가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약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뭐 의학 지식도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가봤자 간호사가 자리에 없다. 그러면 그 간호사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자리를 안 지키냐니까 내가 가봤자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서 간호사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면 되지 않냐 나오게. 단속을 했더니 간호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세미나 간다, 무슨 다른 출장 간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간호사들도 일이 너무나 과중한 겁니다. 실제로 주어진 게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에 2시간 넘게 자기 집에서
공중보건소까지 가는데 뭐 출퇴근하는데 2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거 갖다가 매일같이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근데 월급은 너무 적고 그렇게 하면 자기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간호사가 아예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부패와 관련된 겁니다. 정부의 부패인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부패 정권이 더 쉽게 유지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패한 정권 때문에 국민들이 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우간다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학교 시설 유지하고 교과서 구입 그리고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게 1996년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한 학교에서 보니까 이 보조금 총액의 단 13%만 실제로 그 학교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87%는 윗선에서 다 띄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하는 관료부터 정치인 아니면 그 중간에 전달해주는 다른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이 다 띄어먹은 거예요. 이 막대한 정부 기금이 지방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쑥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해외 원조라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원조를 뭐 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원조 회의론자로 이제 굉장히 빠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기서도 사례가 몇 명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원조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반군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히려 반군이 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들도 간혹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조보다도 원조받은 금액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이 해외 원조라는 것도 오히려 가난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비관에 관한 건데 이 비관에 관해서 나오는 거를 이제 조지 오웰의 그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 한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정말 저는 좀 이 현재 아프리카 같은 그 특히 내전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로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맹렬히 맞서기보다 생계 수준을 낮추면서 궁핍한 상황을 견뎌낸다. 그렇다고 사치품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필수품에 집중하는 식으로 생계 수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어찌 보면 극심한 불황이 계속된 10여 년간 저렴한 사치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억제를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소비를 갖다가 잘 아껴서 이걸 장기적으로 자를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날 요 정도면 됐다 하면서 소소한 정말 아주 소소한 사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소한 소비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행동이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를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 수입을 찾고 그 다음에 적어도 어느 선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극빈층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난의 굴레로 고착화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극빈층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말로 가난한 지역,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 이런 데서 보면은 저기는 뭐 상하 수도도 문제가 돼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때문에 뭐 질병도 더 생기고 그게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상하 수도, 화장실 뭐 이런 위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아주 기본적인 약품,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약품,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아예 영양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영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데 그게 각 지역마다 가난한 지역마다 똑같은 비율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그럭저럭 먹을 만은 한데 위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위생 문제를 지금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아예 영양 자체가 부족한 경우, 음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런 정도는 다 해결이 됐고, 여기는 이제 애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게 각 지역마다, 가난한 지역마다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각 지역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이라는 거죠. 여기서 비효율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효율을 갖다가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다시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릴 정책과 제도들, 그래서 나오는 게 금융 서비스의 제공, 그 다음에 그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실행, 그리고 낭비성 지출 억제 등 이 자산 관리 인식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원조, 즉 지역 맞춤형 원조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이 사실은 몰라서라기보다도 알아도 하기 힘든 그런 제도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책을 쓴 이 두 분 저자들, 베너지 교수하고 디플로 교수, 이 두 분도 이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세부적인 연구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교양 서적을 썼지만, 이분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어떤 경우엔 어떤 처방을 하고, 정책도 아주 세부적인 정책들도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두 분 다 MIT 교수인데,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너지 교수의 학생으로 이 뒤플로라는 분이, 이제 여자분이, 프랑스계 여자분이 들어왔고, 그 두 분이 이제 학생과 제자로, 교수와 제자로 만나서 결혼을 했고, MIT의 빈곤 퇴치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해외에서 원조를 하는 것도, 원조를 하더라도 원조 받을 자격이 있는 정부에게 사실은 원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죠. 사실 그런 부패한 정권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패한 정권 하에다가 해외에서 원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때에 따라서는 그게 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오히려 부패 정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반군들이 가로채서 반군들의 내전이 더 길어지게 만드는 이런 또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현실을 정말로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게으른 방식의 원조는 뭐냐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교육 얼마, 위생 얼마, 뭐 의료 얼마, 뭐 영양, 뭐 식품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다 똑같이 지원하는 이런 게으른 방식의, 그러니까 게으른 사고로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Poor Economics인데, 이 책은 한번 이제 정말로 극빈층을 도울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게 아주 극빈층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읽어보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런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이렇게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다른 나라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댓글에 딸려 나오는 게, 우리가 뭐 남 걱정할 때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우리 걱정을 물론 먼저 하지만 가끔씩은 남 걱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많은 책이니까 한번 그 읽어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